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는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일부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장, 뇌축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요, 소화불량이나 과식 등이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화면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장은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각에 집중해서 맛있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내한테 맞는 음식인가? 이거 먹으면 또 체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가 괴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심지어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긴장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서 위장 운동을 저해시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소화불량이 이렇게 심하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하며 먹는 습관, 즉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먹는 방식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먹는 순간 나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오로지 먹는다라는 행위에 몰입하여 먹는 것입니다. 명상하듯이 밥을 먹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기 전에 음식이 차려진 걸 보고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나, 어떤 맛이 날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의 향도 천천히 맡습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식감을 느끼고 씹는 과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저는 그래서 미식가처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미식가처럼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치 내가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마인드풀 이팅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목구멍으로 삼키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바라보고 향을 맡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부터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소화액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위장이 움직일 준비를 실제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는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일부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각이나 후각 등의 자극에 집중할 때 우리 장신경계가 잘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와 장신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대충 먹어도 신경계의 신호 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잘 안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하는 식사가 장신경계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풀 이팅은 장, 뇌축의 소통을 통해서 적당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신체 감각에 집중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 내장의 감각에 대한 뇌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즉, 지금 내가 배고프다, 배부르다, 위장이 이만큼 찼다 하는 신호를 더 잘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 이팅은 소화불량 있는 분뿐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매번 과식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에 의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 동료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친구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되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맛있겠다 하고 평소 하던 대로 TV를 틀고, 내가 좋아하는 TV 보면서 음식을 잘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양념 반 후라이 반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방금 양념물 먹었나? 후라이드를 먹었나?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거에 전혀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냥 급하게 음식을
나한테 담고 있었고 TV를 보면서 다른 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폭식이나 과식 행동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다,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인드풀 이팅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TV를 꼭 꺼야 돼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음식에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 재료를 길러주신 분, 이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음식을 눈으로 자세히 관찰합니다. 색깔, 모양, 크기 등을 유심히 바라보고 냄새도 음미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씹기 전에 음식을 입안에서 한번 굴려봅니다. 음식의 질감과 온도가 어떤지, 채소의 익힘 정도가 어떤지 이렇게 세밀하게 느껴봅니다. 그 다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봅니다. 씹을 때 느껴지는 촉감, 씹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최소 20번 이상 씹어봅니다. 씹을 때 맛이 달라지죠. 씹는 순간 또 새로운 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같은 다양한 맛을 찾아봅니다. 먹는 동안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먹는 행위로 주의를 돌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포만감이 느껴지면은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사는 내가 배의 한 70%에서 80% 정도 찰 때까지만 식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식사를 하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식사를 아주 천천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먹는데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히 먹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 뇌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게 해준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먹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 불안한 분들도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마인드풀 이팅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순간에 뇌가 나 지금 먹고 있구나 라고 제대로 알아차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식사는 이 과정을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음식이 아니라 영상과 정보의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 결과 음식의 냄새, 맛, 식감 같은 감각 정보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화는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이 준비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그 결과 우리 위와 장은 지금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침 분비, 위산 분비, 위장 운동이 늦게 시작되고 음식은 준비되지 않은 소화기관으로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체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복부팽만, 가스, 속쓰림으로 이어지는 기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자율신경계 때문입니다. TV나 스마트폰 하면은 대부분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자극입니다. 빠른 화면 전환, 쇼츠 같은 것들이죠. 소리, 뉴스, SNS, 메시지는 교감신경을 반복해서 자극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화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가장 잘 됩니다.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휴식, 소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즉, 화면을 보면서 먹는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신경 상태에서 소화 작업을 동시에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뇌는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처리하면서 급하게 에너지를 넣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이 억제되고 소화가 더 느려지며 식후 두근거림이나 불안, 졸림, 멍함 같은 자율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과식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먹으면 우리 뇌는 위장에서 올라오는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가 찼는데도 계속 먹게 되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과식 역시 위장과 자율신경계를 동시에 부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진료볼 때도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면은 물리적인 배부름과 화학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이 꽉 차서 가득 차서 음식이 더 이상 안 들어가 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포만감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포만감을 느꼈을 때는 이미 과식을 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화학적 포만감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느껴집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는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은 이 화학적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물리적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이미 과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뇌가 현재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고 자율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유지한 채 소화를 시키는 구조가 된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식후 불편감, 과식 등이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화면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뇌와 자율신경계는 지금은 안전하게 쉬고 소화하는 시간이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 하나만 바꿔줘도 우리 위장은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원인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게 아니다. 자율신경계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이상을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괴롭고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면이나 식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괴롭다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안 돌봐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한의사 김찬이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지금 책과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같은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는 게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관리들을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해드리려고 해도 환자분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편지를 써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활 관리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호흡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거의 한 5,000통 이상의 편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나름 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쌓였다는 거고 사실 이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참석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